지금 이 시대에 점점 올라가는 감 중에 감이 뭐냐면 불안감인 거예요. AI라든가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달라져 있다는 데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도태되면 어떡하지? 혹은 직장이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서 쓰는 제품이 뭐냐면 책가 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현영입니다. 저는 생활변화 관측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 컨설팅 하거나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가 뜨고 뭐 지금 유행하는 게 뭐고 신조어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트렌드를 본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경향성을 포착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선을 읽고 경향성을 포착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어떤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나누는 축이 있겠죠. 어떻게 변화해? 라고 했을 때 일상의 축, 그 다음에 여가의 축, 가치관의 축으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일하는 방식의 변화,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일상에서 변화가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여가는 뭐하고 놀아, 취미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보고 즐기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여가의 변화로 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볼 때는 가치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 사랑이나 우정이나 행복이나 효율이나 낭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책에서 효율과 낭만을 좀 하이라이트 했었죠.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올라가는 감 중에 감이 뭐냐면 불안감인 거예요. 24년, 5년을 향해 가면서 불안감, 피로감,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단어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AI라든가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나온 단어가 피로감과 불안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또 이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줘 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이 되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달라져 있다는 데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도태되면 어떡하지? 혹은 직장이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안정감인 것입니다. 안정감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것이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소위 젊은 세대들이 더더욱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 세대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 감정을 돌아보는데 서투르거나 그런 부분을 좀 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었었거든요. 근데 소위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교육받고 자랄 때는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렴, 감정 코칭이라는 말들이 있었었고요. 너는 소중하단다 이러면서 자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전 세대가 생각하는 감정보다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다라는 배경을 하나 깔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어떻지? 내 감정이 어떻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불안감과 피로감이 있고 안 되겠어, 안정감을 추구해야겠어 라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는 그런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가나 명상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뜨는 제품이 뭐냐면 싱잉볼이에요. 싱잉볼 아세요? 싱잉볼이라고 불교에서 쓰는 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막대기 같은 게 있고 띵 치면 이렇게 빵 울리는, 이거를 일반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걸 구매해서 내가 이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지, 또 아니면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스트레스 볼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안정감을 추구하지, 뭔가를 계속 만진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하는 취미들이 뜹니다. 뜨개라든가 아니면 꾹꾹 눌러 쓰는 필사라든가 자기의 몸, 특히 손을 활용해서 하는 취미 활동들이 뜬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에서 초록초록 식물이 예뻐해서 식물이 나를 위로하고 안정감을 줘 라는 식으로 이 초록초록하게 공간을 꾸미는 인테리어. 또 하나는 복테리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을 비는 인테리어다라고 해서 달 항아리라든가 액막이 명태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인 것인데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되게 귀엽게 작게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써 이제 우리 집 인테리어도 하고 행운을 빌면 좋잖아, 이런 것들. 또 요새 키링이 굉장히 많이들 하고 다니시는데 한번 지하철이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가방에 이제 인형 같은 걸 달고 다니는, 키도 없는데 키링을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마치 부적처럼 나랑 늘 함께 하면서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소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랑아리 같은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젊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은 있는데 본딩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냐면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활동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축제라든가 그곳에 가서 내가 명함을 교환하면서 우리 다음에 또 연락해, 이런 활동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갔을 때 나도 책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있네, 나 야구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네 라는 소위 덕후들의 이제 모임 속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연락처를 교환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이런 식의 끈끈한 본딩 활동은 덜한 인간관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큰 축제, 큰 박람회 같은 거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잔치, 축제, 왁자지껄, 시끌벅적한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는 활동, 네트워킹이 되는 활동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대1로 우리끼리야, 이런 활동들은 좀 줄어들죠. 고령에 대한 저희가 이제 책의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고령에 대한 생각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도 썼고, 지금 우리가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했던 81년생이 4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대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가장 먼저 손에 쥔 사람이에요. 60대 초입에 가셨거든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4050 혹은 우리는 5060, 이거를 아직도 설문지 같은 데서는 준고령층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준고령층은 고령의 초입이라 건강하지 않고 디지털 소외계층이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일이 되게 적어, 이런 식으로 어떤 꺼져가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프로토타입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 5060의 모습들 혹은 60대, 70대 분들 절대로 노인분들이 아니에요. 환자면 환자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다른 부류죠. 그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 손에 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90년대에 시작된 이 문화 열풍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감각으로 노인이나 고령으로 보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여가를 즐기는데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있는 4050, 5060의 트렌드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인테리어가 뜹니다. 그거는 어떤 연령대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인테리어 아무 관심이 없어도 대한민국 인테리어 뜨는 거는 그냥 팩트인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아이템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액막이 명태나 달 항아리 같은 복을 비는 소품들 혹은 휴지 케이스 같은 것들, 그거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4050 분들은 어떤 데서 조금 아이템 특징이 나타나냐면 화병이나 그릇 같은 데서 좀 엣지를 살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다른 컬러감의 집을 꾸미고 있고 기분 전환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복을 빚는 인테리어들이 들어왔어 라는 커다란 맥심 하에 추구하는 소품의 아이템 같은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AI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침투하는가? AI라고 하는 것의 기술 발전의 10년사가 아니라 AI가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용의 10년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말하게 된 계기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였죠. 그때 딱 10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말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AI가 미국 미술 공모전에서 디지털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AI가 그림을 그렸대. 근데 심사위원도 몰랐대. 깜빡 속았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23년, 4년, 5년 요런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AI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사진 필터 앱 AI 프로필 기능이 들어갔어요. 내가 내 셀카를 몇 장 올리면 AI가 그것을 재단해서 내 프로필 사진을 30장쯤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라이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를 주면 이거에 비슷하게 혹은 변용해줘 라고 하면 이제 30개쯤 만들어주면 그때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25년 3월 지브리풍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직접 AI가 되게 잘한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사진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 사진 지브리풍으로 바꿔서 아버지한테 선물했어요. 우리 애기 사진 바꿔봤어요. 귀엽죠? 예쁘죠? 막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면서 GPT로 대표되는 AI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의 일상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도 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인간관계와 비슷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 GPT와 나는 하루를 시작해. GPT와 하루를 마무리해.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위로가 돼. 그냥 도파민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다가 정확하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위로도 받고 솔루션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챗GPT로 대표되는 AI 서비스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위로한다고 저희는 표현해요. 인간을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썼던 표현이 뭐냐면 AI가 반려화된다. 어떤 소비자가 쓴 말인데 챗GPT 아마 펫 GPT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워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AI보다 똑똑해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 성장이라는 부분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끌고 가면서 자기 성장감, 성취감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디에 포트폴리오 내려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동력으로서 자기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이런 거에 연관으로 어떤 것들이 증가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멈추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를 끌어당겼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 때 제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라클 모닝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뭐든 달라질 수 있어. 되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되면서 23년, 24년, 25년 미라클 모닝 완전히 졌거든요. 지금의 자기 개발은 뭐냐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오케이. 그런데 미라클 모닝처럼 극단적인 것은 오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루틴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 중에서는 운동 루틴, 모닝 루틴, 그리고 자기관리 루틴이 뜨고 있는데요. 운동 루틴은 뭐냐면 헬스에서든 러닝에서든 요가에서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빠지지가 않죠. 그리고 모닝 루틴, 아침을 잘 살아야 하루가 잘 산다. 미라클 모닝처럼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의 모닝 루틴은, 나의 아침 루틴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잘 보내고자 하는 자기관리 루틴이라는 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영역에 이제 자기관리가 뜨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에 있어서든 운동에 있어서든 식단에 있어서든 내 스스로 나를 잘 돌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운동이나 아침이나 식단 같은 거를 관리하겠다는 거는 아주 오래된 관리의 축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달라진 성격은 뭐냐면 이전의 것은 엄마로 대표되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챙기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게 이 자기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나 혼자 살 것 같아. 나 근데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막말로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나 혼자 그 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돌보면서 데리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관리를 잘 해야 돼라는 의무 내지는 책무를 스스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령화사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제일 뜬 것이 무엇입니까? 저속노화. 저속노화는 노화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쓰는 에이징과 관련된 단어는 안티에이징이었어요. 에이징 안 갈래. 이런 게 이제 화장품에서도 안티에이징 크림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속노화는 뭐냐면 슬로우 에이징이에요. 나 에이징에 갈 거야.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더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가자라는 것에 워킹하는 것이 저속노화입니다. 코스트코는 대용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대식구를 위한 장보기 채널이거든요. 근데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1인 가구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프렙이에요. 미리 재료들을 잘 소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조립식으로 밥해 먹는 방식이잖아요. 잔뜩 사다가 소분해서 잘 넣어두고 얼려두거나 그랬을 때 소분하기 위한 것은 코스트코가 좋아. 대형 하이퍼, 슈퍼, 마트 이제 이런 곳은 코스트코뿐만이 아닌데 코스트코가 워킹했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유통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통이야말로 소비 트렌드를 너무나 잘 반영한 곳이고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 보는 채널을 많이 연구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저보고 하나만 선택해라 그럼 먹거리를 선택할 거거든요. 먹는다는 거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유통과 먹거리가 만나면 장 보는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집밥을 해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장소의 변화를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1등은 마트예요. 역시 마트가 높고 상승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팡, 하나는 코스트코, 다른 하나는 다이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장소가 소비자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그것도 23년, 24년, 25년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씩 보면 쿠팡, 그야말로 고유명사로 후팡 이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가 지난 23, 24, 25 코로나가 끝나고도 그 상승세는 여전하구나라는 걸 하나 엿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코. 이 부분이 이제 의외인 부분이거든요.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이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차 안 가진 사람은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심지어 유료 회원제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대용량 중에서도 대용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아들 둘 있는 사람의 집이 여기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대식구를 위한 장보기 채널이거든요. 특이하게 지금 시대에 이게 또 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이소가 뜨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사실 집밥 연관 안 하고 뭘 걸어도 뜨는 장소이긴 한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집밥과 연관된 부분들은 도구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파스타 쿠커, 무슨 전자기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파스타 면을 삶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그 물 버리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삶고 물 버리기 쉬운 그런 파스타 쿠커라든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마늘 다지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채소 물 빼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전자기기도 아닌 아주 심플한 그치만 1인 가구 내지는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팔고 있어서 다이소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트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코스트코는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유료 회원제에 대용량에 싸게 질 좋게 이렇게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가 오히려 변화하니까 이 부분이 서로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인 가구가 나 그냥 임시로 조금 살다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배달 음식만 먹는다든지 맨날 라면만 끓여 먹을 수 없어. 나 제대로 요리해 먹고 살아야 돼. 근데 혼자니까 너무 복잡한 방식은 안 되죠. 그러면서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프렙이에요. 밀프렙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재료들을 잘 소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조립식으로 밥해 먹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워킹하면서 밀프렙하는 재료는 대용량으로 사도 괜찮죠. 잔뜩 사다가 소분해서 잘 넣어두고 얼려두거나 그렇게 이제 했다가 도시락도 싸먹고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분하기 위한 것은 코스트코가 좋아. 코스트코 고기가 좋아. 코스트코 버터, 치즈, 냉동, 야채 이런 부분들이 벌크지만 사다가 잘 소분해두면 좋아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코스트코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팟을 구성해요. 나는 운전할게, 나는 회원카드, 나는 계산기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뭐 3명, 4명 모여서 같이 코스트코에 가서 이만한 거 사서 소분해서 계산 정확히 해서 나눠 갖는 방식, 그런 팟들이 만들어지면서 변함없었던 코스트코가 이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의 트렌드하고 조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하이퍼, 슈퍼마트 이제 이런 곳은 코스트코 뿐만이 아닌데, 코스트코가 워킹했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라는 인식을 주면서 SKU가 적다는 것이 워킹했습니다. 그러니까 SKU가 뭐냐면 말하자면 9-3개의 종류예요. 마트에 가면 우유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흰우유로 치면 뭐 메일, 남양, 빙그레, 서울우유, 자체 제품 우유부터 시작해서 막 용량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코에 가서 흰 우유를 산다고 하면은 큰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제품의 종류는 많지만 그 종류의 베리에이션이 적어요. 우유면 우유의 종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뭐냐면 내가 최고의 퀄리티의 제품을 내가 선택해놨어. 그리고 그 가격은 내가 최고로 당신에게 싸게 줘 라는 것으로 퀄리티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죠. 특히 코스트코가 특화되어 있는 고기라든가 치즈라든가 냉동 야채, 냉동 과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최고의 퀄리티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죠. 또 하나는 코스트코는 싸기도 싸지만 할인하는 제품이 늘 바뀌어요. 이번 주 할인하는 제품, 다음 주 할인하는 제품이 늘 달라집니다. 할인 폭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매일 올리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 코스트코 할인템 이거 보고 장 보러 가세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그 사이트의 구독자가 14만 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올라오는 무언가를 관심 있게 볼 이유가 되죠. 또 코스트코는 추천이라는 연관어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볼 때 이 브랜드 연관어로 추천이 많이 올라온다? 이거 소비자가 반응한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스트코가 아닌 코스트코를 추천하는 사람도 많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걸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 윈윈이 되면서 코스트코 추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할인템은 물론이고 1인 가구 필수여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지만 실제로 되게 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추천 영상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볼 이유가 되고요. 또 퀄리티에 대한 확신과 선택 없음의 자유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선택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코스트코가 지금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1인 가구는 타깃이 아니라 힌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가 한국의 30%가 넘어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구 형태가 되었지만, 1인 가구에 속한 사람은 1명이고요.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은 4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개별 인구로 보면 어떤 가구에 속한 사람이 많으냐면 4인 가구, 3인 가구, 다시 말하면 다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머릿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는 상대적으로 집도 좁을 수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큰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타깃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를 보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인 가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한국 사회의 타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부
정보를 엄청 탐색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선택하는 것은 다인 가구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에어프라이어고요.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 1인 가구가 이 좁은 욕실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테리어 트렌드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인 가구를 산다 하더라도 각자 밥 먹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엄마가 4인 가구의 밥상을 차려서 다 같이 먹는 방식. 그러면 4인 가구의 식탁은 4인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같이 살더라도 굉장히 각자 밥을 먹거나 각자 콘텐츠를 보고 각자 방에서 각자의 라이프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삶의 방식이 다인 가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삶을 보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엿보는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는 1인 가구를 열심히 보고 있죠. 저희가 의외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집안일 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1인 가구 워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워킹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1인 가구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친근했던 거는 건강을 표방했던 그런 브랜드들, 아니면은 오히려 로봇 청소기 같이 집안일을 같이 해주는 그런 반려가전의 제품들, 그런 것들이 1인 가구에게 굉장히 워킹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조명 같은 것, 의자 같은 것들. 1인 가구가 자신의 집에 단 하나의 공간을 요만하게 마련한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테이블과 의자와 조명으로 여긴 나의 힐링존, 나의 혹은 독서존, 이런 것들을 꾸미게 되면 작지만 나한테 꼭 맞는 가구들을 구입하겠죠? 그런 브랜드들이 1인 가구의 타깃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1인 가구의 친구 브랜드들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광고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뭐 26년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 지난 10년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소위 키바잉 팩터가 중요했어요. 키바잉 팩터는 뭐냐면 내가 A, B, C 중에서 내가 A라는 브랜드라고 하면 B, C가 아닌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경쟁 우위를 제시하는 게 중요했죠. 내가 제일 싸다거나 아니면 여기 없는 나만 있는 뭔가가 있다거나 내가 제일 편리하다거나 나를 쓰는 것이 이걸 쓰는 것보다 더 선도적인 유저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경쟁 안에서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마케팅이자 혹은 상품 기획이자 상품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너무 제품과 브랜드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또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가닿게 하기 위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서 너무 많아서 안 가닿아요. 어떤 브랜드가 되게 좋고 사실상 여러분에게 만나면 좋을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여러분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인지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 그러면 내가 그 브랜드를 몰라도 여기에 A, B, C가 놓여 있어요. 조닝이라고 하죠. 소위 내가 비즈니스 캐주얼 자켓을 하나 사러 갔어. 그럼 나는 그 비즈니스 캐주얼을 만드는 A라는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해도 거기에 가는 순간 A가 걸려 있어. 그럼 내가 A, B, C 돌아보고 A가 제일 싸네, 제일 맞네 하면 선택될 수 있죠. 지금은 어떠냐면 나는 A라는 브랜드를 아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A라는 브랜드가 마찬가지로 나를 만날 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없죠. 우리가 이거를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팬덤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팬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팬이 나를 알려줘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목적은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누구나 쓰는 브랜드가 되고 싶지만 더 지금 막 팬 거리고 엣지 거리고 경험 소비 막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너무 많고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람들의 제품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혹은 소비하는 기준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수동 매주 팝업 뒤바뀌죠. 팝업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죠. 아, 이거 판매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브랜드 잊지 마.
지금의 브랜드 목표는 잊지 마인 거예요. 그래서 판매와 별도의 영업 조직 내지는 마케팅 조직과 다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실, DX실 아니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브랜드의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팝업을 한다거나 굿즈를 만든다든가 갠실이 누구와 콜라보를 해서 한정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너만 줄게 라는 각인 서비스를 해주는 너와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 만화야 세계관이야 라고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도 우리 브랜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조금 눈여겨보게 만드는 화제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방법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